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62만 명 넘게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가 825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20만 명이 폭증하면서 60만 명대가 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이제 검사 체계 변화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신속항원 검사도 이제 확진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PCR 검사 때 나오던 시간이 단축되고 또 확진자를 이제 보고를 통계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좀 썰림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올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금토 앞으로 며칠간의 발생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60세 그만큼 이제 60세 이상 확진자분들이 이제 쉽게 검사를 더 많이 받아서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는지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제 이제 일평균 확진자 수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목요일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 전에 비해서 약 한 1.5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확진자 증가 추세에 봤을 때 크게 갑자기 증가한 속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수치를 계속 좀 추이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만약에 방역 완화로 인한 어떤 이러한 확진자 증가세가 더 빨라진 것인지를 보려면 이것도 역시 확진자 전체적인 추이, 특히 이제 등교 계약으로 인한 원인으로 추정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에게서 이제 확진자 증가 추이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정점의 규모를 3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 중반까지 상향을 했는데 그러면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취약군, 고령의 어르신들이 얼만큼 더 많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증가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신속항원 검사 양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데 고위험군이신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5세 이하 아주 어린 아이들의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이라면 이것은 결국 중환자라든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군에서의 증가 양상이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진자 규모 자체는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세부 내용, 백신 미접종자라든지 고위험군이 얼만큼 감염되는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정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1.3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감염 재생산 1.3이 1.0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백신 접종을 추가적으로 맞아서 감염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자연 감염을 통해서 면역력이 더 높아지는 인구 집단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서 전파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1.6에서 1.3까지는 떨어지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면역이 생기는 인구 집단이 좀 어느 정도 좀 더 증가해야지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점에 이르는 그 커브를 완만하게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빠르게 확진자가 증가한다면 이렇게 좀 뾰족한 양상으로 정점 주변으로 쏠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똑같은 확진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 가능한 의료 대응 체계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를 넘어나는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 그만큼 의료 피해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의 댐이 의료 대응의 댐이 무너지게 되면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치 내에서 최대 확진자를 조절하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확진자가 많더라고요. 4분의 1 정도 되는데 우리가 방역 모범국으로 좀 자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그런 추정치도 확진자가 나오고 그 규모에 따라서 자꾸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뭐랄까요, 국민들이 좀 불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결국 방역 모범국이 되려면 이제 확진자 수 규모를 따지는 것보다는 확진자가 많이 생겼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중환자라든지 사망자를 얼만큼 적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의료 대응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또 예방 접종을 무엇보다도 많은 접종을 해서 특히 고위험군, 취약군 같은 경우에는 4차 접종까지 빨리 서두르고, 또 백신 접종을 못 맞았던 5에서 11세 중에서도 고위험군 소아는 빨리 예방 접종을 서둘러야 되겠고, 또 영아의 어떤 중증화를 낮추기 위해서는 또 임신하신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최근에 승인된 12세에서 17세도 3차 접종이 지금 허용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 3차 접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가 확진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중환자라든지 또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뭐 분만하신다든지 또 투석하시는 분들이 확진자분들이 지금 병상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이 혼란을 겪고, 실제로 또 투석을 제때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미리 좀 준비했으면 조금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의료 대응 체계 현장도 굉장히 매우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자에서도 하루 사이 429명이 추가가 되면서 예. 앞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로까지 늘어날 거라 예상을 하십니까? 네, 갑자기 이제 평균 한 100명 전후로 한 200명 예. 정도로 나오던 사망자가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요. 이 확진자 사망자 수가 계속 이어질지를 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이 사망자는 우리가 이제 한 1, 2주 전에 특히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확진자 증가세를 반영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게 일시적인 쏠림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지 아마도 계속적으로 증가는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겠고, 그동안은 우리가 중환자라든지 고위험군이 생긴다고 해도 충분히 중등증이나 중증 병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만약에 충분히 이분들을 돌봐드릴 만한,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뿐만 아니라 동반되어 있는 다른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혈액투석이라든지 이런 동반된 질환을 같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이 충분히 우리가 치료를 못하게 되면은 이분들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로 인한 사망자 급증이 굉장히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대응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분들을 우리가 치명률을 낮추기 위한 효율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계절 독감이 4등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절 독감 수준까지 확 낮추는 겁니까? 일단 계절 독감은 이제 뭐 치명률을 자꾸 이제 비교가 되는데, 감염 전파력, 특히 이제 기초 감염 생산 지수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걸렸을 때 사망하시는 숫자는 굉장히 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감염병을 1급에서 4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얼만큼 전염력이 높은가, 그리고 얼만큼 치명률이 높은가에 따라서 이제 급수를 조정하고 있고, 1급 감염병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전염력이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한 질환,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치명률도 예방접종을 통해서 많이 감소를 했지만 미접종자라든지 고위험군에겐 여전히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을 조절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1급 감염병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을 진료할 때 엄격한 격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효율적인 격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은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급수를 나누는 것보다 지금처럼 우리가 오미크론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격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절하면서 대응해 나가면은 굳이 뭐 급수를 바꿔도 급수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보다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1급에서 하향되거나 바뀌면 PCR 검사 받고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들 수 있다고도 하던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규칙이나 행정명령으로 조정이 가능할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제 국제보건규약에 따라서 특히 이러한 세계적인 감염병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국제보건규약이 있기 때문에 진료비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규정을 통해서 논의할 수가 있겠고 지금처럼 우리가 전염병은 개인의 어떤 잘못으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적극적으로 검사받고 치료받으셔야 우리가 이 전염병의 피해를 줄이고 규모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단해서 치료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코로나19가 1급에서 제외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은 이제 감염병 신고의 어떤 규칙, 그러니까 1급 감염병은 이제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신 분들이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으로 신고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을 판정한 의료기관이 직접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동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면 좀 행정적인 업무가 좀 증가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4시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신고 기간에 좀 차이를 두게 되면은 행정 부담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확진자 통계에 어떤 시차라든지 쏠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일단은 이제 엄격한 음압 격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내일 이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이 8명에서 12시까지 완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정점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완화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그 완화를 해도 확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이제 고위험군의 사망이나 위중증화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확실하면은 완화를 해도 될 텐데 아직 그런 것을 이제 측정하거나 이제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우리 의료 대응 체계가 좀 여유가 있고 확진자 수가 좀 적지 않다면 좀 완화를 시도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조금 좀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완화 조치도 같이 고민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일괄적인 완화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만약에 완화한다면은 이제 어려운 부분만 결국은 잘 되는 데만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데만 좀 선택적으로 영업을 좀 제한을 해제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는 좀 일시적으로 고려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지금 전반적인 방역 완화의 어떤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취약군들이 아직 4차 접종이라든지 기초 접종이라든지 또 12세, 17세 3차 접종이 아직 시작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군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방역 완화 또 우리가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면서 의료 대응 체계가 여유가 있고 사망자 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쯤 완화하는 것이 좀 맞는 방역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 이번 달 그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은 이제 줄어들 거고 외국처럼 좀 종식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가운데 뭐 스텔스 오미크론 이런 변이들이 생겨나는 위험 조짐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그 감염 전파 속도를 약간 늦추고 그다음에 더 증가시켜서 우리가 정점에 이르는 시간을 조금 늦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점에 확진자 수도 좀 늘려서 그만큼 상대적인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좀 높일 가능성은 있겠는데 전반적인 유행 곡선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서 우리가 기존의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방역수칙 준수 이 조치들은 크게 변함없이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다른 변이가 또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오미크론에 어느 정도 감염 자체만 자연 감염 자체만으로는 다른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떨어지지만 자연 감염과 더불어서 예방 접종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자연 면역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충분히 하시면서 가볍게 자연 감염이 되시게 되면은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가볍게 지나갈 가능성이 많겠고 예. 또 새로운 추가적인 백신을 맞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 변이를 쫓아가는 백신보다는 조금 범용 백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이에도 효율적으로 예방해 줄 수 있는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 나온 백신을 맞으면서 새로 나온 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델타부터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델타가 나올 때만 해도 델타를 넘어서는 더 빠른 변이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등장을 했고요. 또 오미크론의 이제 면역 회피 능력뿐만 아니라 또 일부 알려진 연구에 따르면은 세포에 침입하는 경로가 기존의 델타 같은 경우에는 ACE2 수용체를 통해서 굉장히 특이적으로 침입을 했는데 오미크론은 세포막을 통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형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면역을 좀 회피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감염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볍게 앓고 지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예방 접종을 맞아 두시는 것이 또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종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시니까요. 최근에는 성인보다 소아청소년 감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제 5세에서 11세까지 접종도 이달 말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미성년자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교수님 의견도 궁금해요. 네, 일단 소아감염학회나 소아과학회에서 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권고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취약군 고위험 소아 같은 경우에 비만이라든지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또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또 취약한 소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런 취약한 소아분에게는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취약군 소아들은 반드시 기초 접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건강한 소아라고 하더라도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은 중환자실은 안 가지만 굉장히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고열이 나거나 또 목 통증이 심하고 또 일시적인 호흡 곤란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는데 무엇보다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해외에서 많이 맞은 백신 접종 자료에 따르면은 그렇게 중대한 이상 반응 위험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고해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이 위험한 것이고 어느 정도 걸려도 괜찮은 것인가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소아 같은 경우에 예방 접종 여부는 부모님께서 좀 자율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팍스로비드 처방 2달째입니다. 일부 약국들에서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방역 당국은 일시적인 유통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시적인 유통 문제가 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네, 아마도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이제 처방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팩스로비드의 수요가 조금 상대적으로 줄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의사들이 이제 처방할 때 주저하게 되는 게 혹시 이제 삭감돼서 적절하지 않은 처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돈을 뭐 환수한다든지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처방하는데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여쭤보면 또 증상이 또 좋아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본인이 희망 여부에 따라서 또 처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방 대상자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께는 좀 적극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60세 이상 그리고 40, 50대 기저질환자가 이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